푸틴 대통령은 네. 자신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루스키 미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동슬라브인의 국가는 서로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폴란드가 네.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동슬라브인의 동슬라브는, 국가는 네. 건드리지 말라. 이게 바로 루스키 미르라고 하는 개념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항상 그 친러시아 세력과 친서방 세력이 서로 그 충돌해 오거나 네. 서로 이게 팽팽히 맞서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균형이 깨져서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 이후로 친러시아 세력이 쭈그러들고 친서방 세력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처럼 배신자가 돼서 서방에게 달라붙는다. 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나토 가입이거든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 폴란드는 우리 집안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은 교수님 보시기엔 그렇게 명분도 없고 가능성도 낮다. 폴란드까지 그런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네. 요건 또 정말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고요. 이틀 전에 러시아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20여 대가 폴란드 바르샤바 인근 200km까지 접근해서 4대는 격추됐습니다.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고요. 네. 폴란드는 나토 국가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침략을 하면 바로 이제 유럽에 나토가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 네. 러시아와 폴란드 관계 오늘 재밌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폴란드 잘 몰라요. 예. 뭔가 느낌이 예. 우리 민족과 좀 비슷하게 당하고 살면서 예. 버텨보려고 하고 강인한 민족? 예. 뭐 이 정도? 그런 네. 식으로 인식이 많이 돼 있죠. 느낌은 그러고요. 예. 네. 옛날에 노조위원장 누구였죠? 저희 레흐 바벤사. 바웬사. 예. 아는 사람 한 명 있는 나라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들어봤을 어떤 에피소드일 텐데요. 네. 퀴리 부인이 참 폴란드 사람. 원래 폴란드 사람이죠. 네. 제가 스클로덥스카라고 한 이름이었을 텐데 어렸을 때 초등학생일 때 상당히 뭐 똑똑하고 제일 그러니까 명민한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폴란드가 러시아 통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인 장학사가 와서 이제 한번 참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인 그러니까 그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어떤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를 잘하는 학생으로 이제 퀴리 부인이 뽑혀가지고 똑똑한 친구. 예, 네. 러시아인 장학사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짜르에게 충성을 바치는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뭐 장학사가 상당히 흐뭇해하면서 돌아갔다. 그 다음에 그 어린 퀴리 부인이 그 선생님을 껴안고 엉엉 울었다. 아이고. 뭐 이런 네. 그 에피소드가 옛날에 그 퀴리 부인 뭐랄까요 평전에 네. 항상 실려 있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프랑스로 가서 정착을 하고 퀴리라고 하는 박사와 만나서 부부가 되면서 이제 네. 연구자가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사실은 우리 약소국 그 한국의 어떤 정서와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군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죠.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똑똑한 맞습니다. 젊은 예. 학생, 어린 학생 불러다가 1호로 예. 이렇게 발표시키고 그 학생이 이제 그 일본 선생님 가고 나서 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역사가 네. 사실은 그 이 정치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은 복잡한 인간 그 사회의 그 복잡한 현상을 네. 단순화하고 모델화해서 제시해가지고 인식하게 해주는데요. 역사학자들은 그 반대로 나갑니다. 이게 일견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 네. 얼마만큼 복잡한 것인가를 밝혀내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학자가 어떤 뭐 결과물을 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많이 알면 혼란스럽다기보다 예,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알면 예, 어느 한쪽이 맞아라는 예, 말을 예. 못하게 되는 경제도 그렇거든요. 자꾸 들어가서 알면 알게 될수록 예. 그게 말이야 사실은 단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와 러시아 관계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네. 그러니까 퀴리 부인에 관한 일화의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네. 19세기에 러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이제 폴란드였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쇼팽도 맞아요. 네. 폴란드 사람이죠. 그때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쇼팽이 콘서트를 하면서 번 돈을 독립 자금으로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당히 주기적으로 이 폴란드 독립 투사들이 러시아 전제정을 상대로 그 봉기를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이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근데 왜 실패했는가를 따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봉기군은 무장이 빈약하고 러시아의 전제정은 워낙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이어서 네. 봉기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사정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것이요. 이게 그 봉기자가 소수고 결국은 그 폴란드 뭐랄까 백성들, 그러니까 폴란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봉기가 성공을 할 텐데 폴란드 그 국민들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대부분 다 이 봉기에 그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봉기자들을 붙잡아서 러시아 관원에게 넘기는 왜요? 겁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독립한다. 이것이 폴란드 농민들에게는 폴란드 귀족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귀족들은 네. 예전에 폴란드가 독립국가일 때 엄청나게 수탈을 많이 네. 한그 갈수록 그건데. 우리랑 이야기가 또 하긴 뭐 중세 봉건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예, 과정이 예.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오히려 러시아 그 통치자들은 네. 옛날 폴란드 귀족들에 비해서 폴란드 농민들의 수탈을 그러니까 덜 한 거예요. 푸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옛날에 그 중국에서 청과 명이 그 전쟁을 해서 결국 네. 청이 승리하게 되는데 중국의 농민들이 명보다는 청의 어떤 그 지배를 원했던 이유가 그 명의 수탈보다는 네. 청의 수탈이 덜했기 때문에 별로 반감을 안 가졌던 것이거든요. 계급 의식도 좀 덜했을까 싶어요. 청원도 개방돼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경우로 폴란드 농민들, 19세기의 폴란드 농민들이 폴란드 귀족들이 돌아와서 옛날처럼 우리 수탈하기 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저 밉살스러운 러시아 놈들이 네.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차라리 우리를 낫다. 덜 수탈한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결국은 뭐랄까 지지를 네. 할까요? 하면서 이 폴란드 귀족들로 이루어진 봉기군에게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봉기가 실패했던 것이죠. 오늘도 역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소련 때 지금 이제 러시아 때 이게 볼셰비키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뭐 19세기 19세기 초중반이니까 예. 사회주의 되기 전에. 예.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요? 한 18세기, 19세기 러시아와 폴란드 관계부터 일단 할까요? 네.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가장 그 지리적으로 두 나라와 가까이 있는 나라가 역시 폴란드일 텐데요. 네. 요 세 나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될 텐데요. 네. 일단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뉴스가 러시아의 그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폴란드 영토에 200km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고요.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 드론 문제만 보면 예, 교수님 보시기엔 누가 보낸 것 같아요? 러시아는 안 보냈다 그러고. 예, 아마 러시아가 안 보내 누가 보내? 예, 그 정말 사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네. 제가 감히 추정을 하건데 러시아가 한번 푹 찔러본 것 같아요. 뭐 아주 그 적대적인 의도로 가지고 뭐 네.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 러시아 측의 비행 물체들이 네. 여러 번 폴란드 영토로 살짝 넘어갔을 텐데 네. 그때는 크게 문제 삼지 않다가 요번에는 그러니까 폴란드가 아주 작정하고 이걸 문제 삼으면서 우리 영공을 침공했으니 우리가 자유권을 발동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해서 사실 드론이 떴는데 그 뭡니까 그 폴란드 공군이 출격을 하고 네.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인가요 그런 여러 나토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졌는데 우리 전투기 뜬 거 아니에요? 우리 전투기 많이 팔았거든요. 지금 저기 저 배달이 됐나 모르겠는데 예, 아마 예. 가 있을 걸요. 네. 그래서 네. 그 어쨌든 간에 여기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그 폴란드 영공을 침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따져보면 그 전에 있었던 영공 침해에 관해서는 왜 문제 삼지 않았을까 이런 거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폴란드와 나토 회원국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았는가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달리 설정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죠? 미국은 그러니까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결국은 어떻게 말하면 잘 지금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그 하여튼가 물 밑에서 뭔가 네.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결국 그 미국이 나토를 아예 버려버리고 러시아와 결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위기감을 나토 회원 국가들이 네. 품었고 지금 급속하게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미국과
러시아, 더 정확히 말하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둘 사이를 벌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꾸 우리 때리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예, 그렇죠. 네. 이 푸틴이 의도적으로 이 나토를 공격하거나 공격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했다. 이렇게까지 러시아가 호전적으로 나오는데 당신 미국이 트럼프 당신이 우리를 남몰라라 할 수 있느냐? 네, 네. 다시 우리랑 결속 관계를 다지고 러시아를 멀리해라.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드론은 뭐 늘상까지는 아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국들을 이렇게 쫙쫙 한 번씩 보냈었는데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점점 이게 혹시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러시아의 침략이 걱정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서방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위협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막 전투기 띄우고 이러면서 대응을 한 거다. 사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나토의 수뇌부라고 해야 되겠죠. 나토의 그 지도자들이 네. 아주 강경한 그 반러시아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입니다. 오. 그래서 폴란드 혼자 움직이지는 않고요. 네. 그 나토 수뇌부와 긴밀한 그 관계 하에 네. 공동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최근에 뭐 그쪽 그 변방에 예. 지금 긴장감 고조되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 그것도 알고 싶어요. 그 19세기 러시아와 폴란드 예.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예. 네. 일단 그때도 사이는 일단 안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고 그죠? 예. 어땠어요? 일단 그 폴란드와 러시아의 네. 어떤 뭐 민족, 폴란드 민족이겠지만 예, 뭐 폴리시라고 합니까? 영어 발음이겠죠? 근데 예. 어쨌든 작은 나라였을 거고요. 이게 근대 초에는 상당히 강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근대 초에 네. 16세기, 17세기에 러시아가 오늘날의 그 모스크바에 국한된 작은 나라, 오늘날보다 훨씬 작은 나라였을 때 이 그 동유럽의 강자가 바로 폴란드였고요. 오. 그리고 이 강한 나라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당시에 그 폴란드 기병대하면 당시 유럽 최강의 기병대였거든요. 그리고 폴란드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주변 민족들을 사실 압박하는 그러니까 동유럽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폴란드가 강국일 때 폴란드에게 주로 얻어맞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모스크바가 아예 네. 폴란드 군대의 어떤 그 진주 대상이 돼가지고요. 네. 모스크바에 그 폴란드 군대가 있었고 폴란드인에게 어떤 뭐라 부역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예 그 모스크바의 통치자가 될 뻔한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어요. 지금 19세기 초쯤 되는 겁니까? 19세기 초가 아니라 그게 16세기 말. 옛날에 17세기 예,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 폴란드가 모스크바 즉 오늘날 러시아를 지배할 위기 상황에서 가까스로 폴란드를 그러니까 물리치고 그 혼란의 와중에서 결국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또 식민지가 될 수가 있으니 우리가 그 새로운 황조를 만들어서 우리를 지키자라고 네. 하면서 그 세워진 황조가 바로 로마노프 황조고요. 들어봤습니다. 예, 네. 1613년에 그 세워져서 그 뒤로 300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하는 황조가 됐죠. 그리고 그 황조 시절에 오히려 그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왕국 단계에서 머무르고 사실은 왕이 처음에는 강했는데 계속 폴란드 귀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요.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반면에 러시아는 황실을 그러니까 즉 황제를 중심으로 네. 전제정이 구성이 돼서 중앙 집권화가 폴란드보다 비교적 더 빨리 그리고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대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뭐랄까요 그 중앙 집권화되지 못한 국가 체제였던 폴란드하고 중앙 집권화된 그 러시아 제국하고 힘의 격차가 생겨서 오늘의 러시아는 그 로마노프 왕조가 잘했기 때문에 번성한.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19세기의 러시아 민족주의자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 폴란드는 사실은 그 뭐랄까요 엉성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다가 국가의 힘을 기르지 못해가지고 네. 몰락했고 우리 러시아는 황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굳건한 중앙 집권 국가, 네. 강력한 전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폴란드와 러시아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우리 러시아가 폴란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했었죠. 그렇게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소련이
되면서 예.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되고 소련이 되면서 예. 우리가 아는 건 이제 뭐 그 밑에 뭐 체코, 폴란드, 뭐 헝가리 다 예, 이제 예. 그 뭐 소련 밑으로 들어가는 예. 네,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러시아가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이겠죠. 소련 및 러시아가 네. 이 동유럽의 위성 국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위성 국가를 만든 이유가 러시아는 항상 서방의 강력한 국가로부터 얻어맞아 왔다. 네, 가장 네. 대표적인 예가 1812년에 나폴레옹의 침공이었고 1940 독일한테 또 예, 네. 1941년에 아돌프 히틀러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마어마한 피해,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때마다 막아냈죠. 예, 그래서 서방과 우리 러시아 사이에 일종의 어떤 완충지대를 아. 버퍼링 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버퍼링 존,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동유럽의 위성 국가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폴란드를 제일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 제국을 침공할 때 총 60만 대군이었는데요. 우와. 60만 대군 중에 20만 명이 폴란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군은 프랑스군과 폴란드의 연합군대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거쳐서 러시아를 침공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인들에게는 나폴레옹을 물리친 역사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친 역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부역한 빌붙은 폴란드를 또 막아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사이는 좋았을 리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방의 어떤 강력한 국가가 항상 러시아를 침공할 때 항상 폴란드를 거쳐온다. 이런 생각은 달리 말하면 폴란드를 반드시 우리 세력권 안에 넣어야지 우리 러시아 및 소련의 국가 안보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 강박관념이 그 이후에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 이후에 모든 러시아의 통치자들의 뇌리에 네. 아주 그냥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1944년에 연합국 즉 그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네. 한 그 덩어리가 돼서 나치 독일과 싸울 때 그때부터 그 스탈린이죠. 스탈린은 폴란드를 반드시 우리 세력권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뭐랄까요 루스벨트와 네. 계속해서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밀당을 할 때 네. 이 폴란드만은 우리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사를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스벨트에게 계속 하면서 결국은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폴란드를 자신들의 위성 국가로 만들게 되죠. 전략적 요충지면서 완충 지역이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네. 많은 냉전 시대의 소련의 위성국들 가운데 소련이 굳이 하나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면 결국 폴란드를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네. 이 러시아 및 소련의 안보에 폴란드가 직결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소련의 위성 국가 있을 때는 당연히 소련이 지정한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뭐 지배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소련의 허락을 받은 그러겠군요. 지도자들이 섰을 네. 텐데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오. 폴란드가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았고요. 사실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위성 국가가 바로 우리도 폴란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완충 지역에 있으면서 전략적 요충지에 있으면서 맨날 얻어 터지는 예, 위치에 예.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혹시 옛날에 아마 저희 또래 분들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아실 텐데 결국은 그 사회주의 전체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주권은 제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브레즈네프 네. 독트린이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소련의 위성 국가, 동유럽 국가 중에 네. 이 사회주의 블록을 이탈해서 서방과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성향을 추구하면 그때 그 소련군이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앞세워서 침공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헝가리하고 이제 체코의 네. 그런 경우였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그 침공을 폴란드는 받지 않았는데 하지만 폴란드도 아시겠지만 냉전 말기에 뭐 자유노조 운동이라든지라고 네. 하면서 이 사회주의의 어떤 굴레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네. 그때 또다시 소련 그 지도부가 예전에 헝가리와 체코에서 그랬듯이 그런 움직임 보이면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력 진압을 했다라고 해서 폴란드에까지도 이제 무력 진압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의 그 군대 그러니까 군부 지도자들이 선언을 했던 거예요. 우리 폴란드 영토에
아무리 사회주의 형제 국가지만 소련군이라든지 다른 그 위성 국가의 군대가 들어오면 주둔하는 건 못 받아준다. 못 받아주고 우리는 폴란드 인민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의사를 밝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소련 지도부가 놀래서 들어가서 무력 진압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그렇죠, 감당할 수 그렇죠. 없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무력 그 개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또 말기에 사실은 이 소비에트 블록이 해체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자유노조 운동, 그러니까 레흐 바벤사라고 하는 사가 네. 이끌었던 우리 그 사회주의를 이제 벗어버리고 정말로 독립적인 독자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이겠다 했을 때 그 움직임을 결국은 소련이 막지 못해가지고 동구권이 사실은 균열되고 그것이 결국 소련의 해체로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네. 예. 그만큼 이 소련이란 체제에 폴란드가 중요했는데 네. 이 폴란드에서 생긴 금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동유럽 사회주의 더 나아가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아니 그 뒤에 이제 그때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도 바르샤바 조약 기구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 확실히 폴란드가 다른 위성 국가하고는 지위가 달랐군요. 예, 그러니까. 가장 네. 중요한 위성 국가였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무소를 둔 것이죠. 네.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근현대사를 거쳐오면서 폴란드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인식은 예. 여전히 안 좋겠군요. 서로 안 좋아하죠. 네. 근데 폴란드 러시아는 뭐 옛날 이야기잖아요. 당했던 건. 최근 뭐 지난 100년 동안 당했던 건 폴란드 아니에요? 옛날 얘기긴 한데요. 네. 정말로 역사를 한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9세기,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1000년 전인데 네. 그때 이제 슬라브인들이 이동을 해서 오늘날의 동유럽에 이렇게 터전을 마련하는데 이 그 뭡니까? 이 정주한 위치에 따라서 네. 그 민족이 세 개로 갈라져요. 한번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자, 여기 보면 네. 왼쪽에 보면 이제 슬라브인들이 퍼져서 각지에 그 지파를 두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네. 이 오른쪽을 보시면 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남슬라브인들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정착했다고 해서 남슬라브인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남이 그 슬라브어로 유그라고 유크. 그러니까 슬라브, 유크 슬라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유고슬라비아. 예, 유고슬라비아가 대부분 다 남쪽 슬라브인들이고요. 동쪽에 지금 약간 그 옅은 녹색으로 표시된 네. 오늘날의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동슬라브인들의 국가입니다. 네. 동슬라브인에 속하는 국가는 쉽게 말하면 러시아인, 그러니까 벨라루스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인을 네,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이게 동슬라브인이고 저 맨 그 서쪽에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네. 바로 서슬라브인인데요. 서슬라브인을 대표하는 민족이 바로 폴란드인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 정착한 위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남슬라브인과 동슬라브인들은 기독교 교파 중에서 정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 로마가 네. 서로마와 동로마로 네. 분리가 되는데 서로마는 문자가 로마 알파벳이고요. 우리가 네. 그 익숙하게 쓰는 로마 알파벳이고 이 동로마 제국은 원래 그리스를 모태로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를 씁니다. 네. 또 그리스 문자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시아 문자, 키릴 문자거든요. 네. 그래서 남슬라브인과 동슬라브인들은 정교 신앙 네. 그리고 그리스 계통의 문화를 받아들인 동로마 계통의 어떤 국가를 자처하는 것이 됐는데 저 지도에서 예. 하나만요. 예. 지도가 있는 김에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동슬라브 있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 이 정도는 예. 동쪽, 그러니까 러시아와 딱 붙어 있는 이 나라는 예. 러시아 사람들은 저기는 사실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동슬라브인들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죠.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네. 아까 이제 서슬라브인 폴란드인 말씀드렸는데 네. 폴란드인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슬라브라고 하는 큰 집안에서는 같은 식구인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정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러네. 예. 폴란드 카톨릭이네. 그래서 네. 그 사실 교황도 여러 차례 네, 폴란드에서 네. 나오셨고요.
지금도 그 폴란드인들을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나는 가톨릭 신자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이 네. 뭐 아주 9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네. 결국 이 서로마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네. 그래서 문자 표기도 키릴 문자가 아니라 로마 알파벳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사고도 역시 서구식 사고, 그렇죠. 서유럽식 사고를. 예. 네. 그래서 오늘날 폴란드인들은 네. 자기네들을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동슬라브인과는 정말로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러시아랑 다르다. 우리는 서방에 속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식이란 것이 결국은 서로마 제국에서 그 파생된 네. 이 가톨릭 신앙과 네. 로마 알파벳을 받아들인 이런 것에서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서유럽 사람들이 이 동쪽 사람들을 쉽게 보면 약간 깔보고 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폴란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죠. 나는 서로마의 후예이고 네. 나는 그야말로 찐 유럽이다. 그런데 저기 동쪽에 있는 것들은 아시아적인 색채가 강한 네. 야만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네. 반면에 러시아 사람들은 저것들은 우리랑 같이 그 슬라브인이라고는 같은 결의 부치인데 이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적인 그 서방 측에 붙어 먹은 배신자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네. 식으로 흉보고 그러면 사이가 안 좋죠. 굳이 3등분 한다면 예. 러시아나 푸틴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저기 저 동슬라빅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같은 사람들이야. 그다음에 저 밑에 이제 남쪽 슬라빅 사람들은 뭐 우리하고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뭐 우리랑 가까운 사람들이야. 뭐 사촌지간 정도 네. 생각했죠. 하지만 저 폴란드가 있는 예. 저 서슬라빅 사람들은 쟤들은 같이 할 수는 없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완전히 다르군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네. 전공이 그 러시아사 아니면 네, 뭐 동슬라브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이 그쪽 그 키릴 문자에 익숙하고 그쪽 말을 아는데요. 제가 폴란드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는데 폴란드어 완전히 다르군요. 발음을 해보면요. 네. 뜻을 제가 대강 압니다. 왜냐하면 같은 슬라브 어족이기 때문에 말이 비슷하죠. 단 이제 문자가 네. 다르게 되겠어. 그래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동로마의 후예를 자처하느냐, 네. 서로마의 후예를 자처하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어떤 갈등 관계가 아주 네.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39년 독소 불가침 조약, 예, 몰로토브 리벤트로프 협정으로 아, 폴란드가 예, 예. 분할됐다. 예. 이거 쪼개져요, 폴란드가? 그러니까 원래 그 폴란드가 근대에 네. 이 주변에 강대국이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프로이센 제국이 있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 나라가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중앙 집권화를 그 성공하고 강국으로 커가는데 폴란드는 계속 위축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 나라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이 폴란드 나눠 가지자 해가지고 폴란드를 3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의 이 동쪽 3분의 1이 러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었는데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 로마노프 황조 일대 내내 폴란드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이 러시아의 전제정을 비판하면서 나타났던 정치 세력이 바로 러시아의 혁명 세력, 즉 네. 볼시비키였습니다. 볼셰비키. 네. 그러니까 볼시비키가 러시아 제국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그러니까 민족의 감옥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 다민족 국가인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만 지배 민족이 되고 나머지 소수 민족들은 압박당하고 서름을 당했다. 그래서 감옥과도 같은 체제가 바로 러시아 제국이었다. 볼셰비키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가 연대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족끼리 엮여버리면 이게 횡적 분할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죠. 그래서 민족의 독립 국가 형성 여부는 그 민족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민족의 어떤 앞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표방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체제에서 우여곡절 끝에 독립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핀란드, 하나가 이제 폴란드였던 얘기죠. 그래서 1918년에 폴란드가 네. 독립을 했는데요. 이 독립한 폴란드가 이제는 독립국가가 된 다음에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근대 초에
이 전 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동유럽을 호령하던 국가였다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되찾겠다고 하면서요. 강력하게 주변 민족과 또 분쟁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 1918년부터 1921년까지 러시아에서 그 혁명과 반혁명 사이 내전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이제 완전히 그 러시아가 쉽게 말하면 볼시비키 그 소비에트 러시아가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휘청휘청 될 때 이때 폴란드의 피우스키라고 하는 정치가가 네. 지금이 기회다. 예전에 우리 영토였던 러시아의 서부 영토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 쳐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1920년에 네. 벌어졌던 폴란드 소비에트 전쟁인데 이때 결국은 밀고 밀리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진퇴양난 내지는 아주 그 네. 힘겨운 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예. 네. 아 이게 1920년 네. 여기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1920년 키이우에 들어온 폴란드 군대인데요. 네. 이때 바로 폴란드가 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이게 옛날에 우리 영토였다. 네. 이거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곳입니다. 이게 참 정리 안 되는 땅들이군요, 정말. 예. 그래서 다시 또 정신을 차린 볼시비키가 네.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다시 그 되차지하고요. 이번에는 폴란드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바르샤바까지 갑니다. 근데 바르샤바 코앞까지 갔다가 드디어 바르샤바에서 네. 진격이 그 멈춰지고요. 이때는 아마 그 폴란드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족 의식을 가졌다고 했을까요? 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어떤 이 공격이 침략을 막아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레닌이나 볼셰비키는 네. 같은 노동자끼리 연대할 수 있으니까 폴란드 노동자들이 폴란드 부르주아지를 다 내쫓고 형제 관계를 다시 복원해서 네. 우리를 해방군으로 맞아들일 것이다라고 낙관을 했는데 폴란드 노동자들이 이 볼셰비키의 그 붉은 군대를 해방군보다는 침략군으로 네. 생각을 하면서 민족이 더 예. 세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막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폴란드와 소비에트 러시아 사이에 이 뭐랄까요 그 협약이 맺어지는데 영토 문제만 놓고 보면 폴란드가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소비에트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분명히 우리 땅인데 이 비겁하게 우리가 내전에 시달릴 때 쳐들어왔던 폴란드 놈들이 우리 땅을 더 많이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억울해했죠. 어떻게 국제 협약에 따르면은 어쨌든 간에 그 폴란드의 동부 영토가 폴란드 영토로 인정은 됐는데 그 국제 어떤 그 강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네. 반면에 이 그 소련이겠죠. 소련의 지도자들은 저 땅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939년이 되거든요. 1939년이 됐을 때 네. 2차 대전요, 이제. 예. 이게 조금 제가 어디다 갖다 놨는지 네. 헷갈리는데 천천히 봐. 예. 이 사진입니다. 1939년 8월 23일에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래서 맞아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이때 그 결국은 이 불구 대천의 원수였던 파시즘과 나치즘과 공산주의가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요. 이 불가침 조약의 중요한 부분이 폴란드로 나눠 가지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 네. 보면 이 폴란드가 자꾸 자기네 옛날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하면서 독일의 그 동쪽 영토를 자꾸 건드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폴란드 안에 또 독일인들이 사는데 이 독일인들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련 입장, 스탈린 입장에서 보면 네. 이 폴란드의 동부 영토는 우리 땅이었는데 저것들이 옛날에 뺏어갔다라고 하면서 서로 나눠 가지자고 서로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저 약속을 조약은 했던 뭐 것이죠. 1년 한 2년 후에 히틀러가 깨겠군요. 예. 그래서 네. 저 아시겠지만 저 그 사인하는 사람이 몰로토프라고 하는 당시 그 소련의 그 외무장관이고요. 네. 그 뒤에 스탈린 있고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스탈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스탈린이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흐뭇한.
정말 그 흐뭇한 공격도 표정이죠. 막아내고 폴란드 예. 땅도 일부 찾아왔고. 찾고 네. 옛날에 우리 땅이었던 러시아 제국 영토를 드디어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득이만만한 표정이죠. 네. 이러면서 사실은 또 폴란드인으로서는 땅을 치고 후에 땅을 치고 정말 통곡할 상황이 네. 된 것이죠. 그러면서 2차 세계 대전의 가장 큰 피해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2차 대전 끝나고는 완전히 이제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탈린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란드를 뺏기는 순간 우리는 또 다시 당한다라는 네.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폴란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소련의 영향권 아래 두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크라이나 다음에 예. 혹시라도 러시아가 진짜로 더 남진한다면 예. 그것은 폴란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히 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폴란드 민족 감정만 놓고 보면. 예, 폴란드에서는 특히 네. 폴란드 지금 지도부에서는 그런 위험성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실은 맨 처음에 가져온 요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2025년 6월 30일, 정말 얼마 안 된 네.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이미지일 텐데요. 어떻게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근데 이건 뭡니까? 예? 파란색과 이건 어느 나라 국기를? 요쪽 그 오른쪽에 네. 맨 위가 하얀색이고 중간에 파란색이고 네. 아래가 빨간색이죠. 이게 러시아 국기입니다. 프랑스 국기도 비슷하죠. 예. 그리고 삼색기가 원래 이름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요 그 왼쪽에 네. 위는 그 파란색이고 아래는 그 노란색이죠. 네. 이건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오. 그래서 러시아군의 군합발이 네. 점점점 우크라이나 짓밟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짓밟히게 된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면 네. 계속 서진할 것이다. 저 깃발은 그래서 뭡니까? 깃발은 유럽 연합 깃발입니다. 아, 유럽 연합 깃발이. 유럽 연합 전체가 위험해진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마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사태를 보면서 네. 모르겠습니다. 그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어떤 악몽이 떠오를 거예요. 저 무시무시한 러시아가, 저 호전적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만족하지 않고 네.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폴란드로 넘어올 것이고 발트로 넘어올 것이고 독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있는 거죠. 과거에 또 몇 번 때린 적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오늘날 그 러시아를 대하는 서방 국가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좋은 어떤 이미지일 것이고요. 네. 반면에 러시아는 어떤 걸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이미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러시아는 원래 호전적인 국가였고 그 호시탐탐 그렇죠. 이 우리는. 주변 네. 국가를 노려왔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 보고 많이 그 공감들 형성할 텐데 러시아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한번 제가 좀 자세히 좀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 이거 저 독일과 그 전쟁 예, 맞습니다. 뭐 수백만 명이 죽잖아요. 예, 예. 그때 사실은- 동사자도 엄청 많았잖아요. 저 그 진행자께서 네. 예전에 보셨을 영화 같은데요. 철십자 훈장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그- 네. 제목은 알고요, 당연히. 네. 예, 그 그 제임스 코반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예, 독일군 어떤 상사가 네. 이 소련 전선에 투입돼서 이 자기의 그 상관과 그 맺는 갈등 관계를 그 한 영화인데 이 상당히 그 유명한 전쟁 영화거든요. 네. 명작의 그샘 페킨파 감독의 영화일 텐데 그 시대 배경과 이제 공간의 배경이 1943년 이 케르치반도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독일군이 밀려나면서 벌어진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바로 네. 철십자 훈장인데 그 시기입니다. 독일군이 점령을 했다가 밀려나면서 분풀이로 그쪽 그 소련 사람들을 네. 집단 학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로버트 카파 같은 종군 기자의 사진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소련에도 상당히 유명한 종군 기자가 많이 있는데 그 종군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이고요. 네. 사실은 그 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맨 아래 이 눈을 뜨고 죽어 있는 그 3살, 4살, 5살 여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끔찍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치 독일에게 목숨을 잃은 소련 민간인, 그 러시아 민간인이 수백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저 동러 전쟁은 영화나 저희 보통 사람들에게 이미지는 예, 그 추위 예, 뭐 전투나 했겠나 싶을 정도로 그 추위에 얼어 죽은 예, 시신들 예. 그 이미지밖에 없어요, 정말.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수백만 명의 민간인 피해가 났고 네.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사실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상징하는 소녀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기죠, 저 안네 프랑크의 프랑크일 텐데요. 네, 네. 안네 프랑크의 어떤 뭐 좀 대비되는 어떤 그런 그 러시아 소녀가 있는데 이름이 네. 그 이게 따냐 사비체바라고 하는 13세 소녀였는데요. 어쨌든 독일이나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건 같네요. 예. 네. 레닌그라드 봉쇄 900일 동안 봉쇄가 돼서 100만 명 가까이 그 목숨을 잃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사를 하거든요. 네. 그 소녀가 남긴 요 일기인데요. 네. 이게 다 읽어보면 자기 가족이 계속 죽어가는 것을 그때마다 기록을 한 겁니다. 굶어 죽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다. 그다음에 아저씨가 죽었다. 네. 맨 마지막에 엄마가 1942년 5월 13일 아침 7시 30분에 죽었다. 사비체프 집안 식구가 죽었다. 모두 다 죽었다. 따냐, 즉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거든요. 저 소녀도 결국 죽었습니까 그때? 결국은 살아남았습니까? 이때 결국 몸을 해쳐가지고 네.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안네 프랑크보다 더 자신들의 그러겠네요. 비극을 말해주는 것이 그러겠네요, 진짜. 되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건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한번 가져봤는데 네. 이것은 이 전승기념일 그러니까 이 나치 독일에게 승리를 거둔 그 즈음에서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네. 행렬일 텐데요. 이 뭐 불멸의 군대라고 하는 부대라고 하는 그런 행사일 텐데 요 가운데 요 인물이요. 네. 누구로 보이십니까? 푸틴인가요? 맞습니다. 예. 오. 예, 푸틴이 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자기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 아니면 2차 세계대전에 목숨을 잃었던 분들의 사진을 들고 나오는 행사가 있을 텐데 요 푸틴 대통령도 이 사진을 들고 왔는데 이게 누구로 보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 아버지가 그 해군 병사로 2차 나치 독일 대전 때. 싸웠는데요. 네. 그 푸틴으로서는 다행히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살아남았는데 이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평생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이 레닌그라드 시민이었거든요. 거의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특히나 모스크바나 뭐 레닌그라드 이쪽에 살았던 시민들은 그 2차 대전의 역사를 그냥 온 예. 가족들이 다 정면으로 맞았겠군요. 그리고 네. 푸틴 대통령이 태어나기 전에 형 둘이 있었는데 네. 형 둘도 사실은 요 전쟁 때 몸을 해쳐가지고 결국 죽고 말았고요. 푸틴 대통령의 외삼촌들과 네. 그 외할머니가 나치 독일 군의 손에 목숨을 잃었죠.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의 일가족도 네.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서방의 공격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내 친척, 내 네. 가족이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모여서 집단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딴 있는 거죠. 이야기인데 그럼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가 전승 기념 행사를 저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중국은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중국도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니까 뭐 예, 그런 예. 것 같다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정말로 그 1000년 동안 쌓였던 어떤 그 뭐랄까요 대립 관계라고 할까요? 네. 이 서방 그러니까 유럽에서 서방은 동방을 불신하고 동방은 서방을 불신하는 관계가 네. 또 어느 순간부터는 그 꼬인 실타래 마냥 얽혀가지고 어느 쪽을 탓하기도 힘들게 서로 간에 불신감을 가져왔던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 때마다 느끼는 건데 특히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역사라는 게 이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예. 정말 다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폴란드의 영토를 러시아의 드론이 침공을 해서
결국은 나토의 집단 자유권이 그 5항인가요, 4항인가요? 일단 그거 발동이 돼서 그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분석할 때는 결국은 역사적인 어떤 연원을 따져봐야 될 텐데 이게 멀리는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고요. 짧게는 최소한 50년,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는 폴란드가 공격했다가 예. 다시 공격을 받았다가 그걸 지켜낸 예. 그런 역사가 있군요. 그래서 참으로 이게 풀기가 힘든 문제인데 러시아의 그런 행동에 이게 경기가 들릴 만큼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비상을 걸고 대응을 하는 폴란드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요. 서방의 원초적인 공포를 느끼고 서방과 어떻게 됐든 간에 뭐랄까요 서방의 침공으로부터 우리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트라우마를 가진 러시아인들도 이해가 가고 이게 사실은 어느 쪽을 편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련 해체가 90년입니까? 91년입니다. 91년에 그럼 바르샤바 조약 그 국가들도 위성 국가들도 해체가 될 거 아닙니까? 해체가 됐죠. 다 풀어주죠, 그죠? 예. 그때 폴란드와 러시아 관계는 그럼 이제 야 우린 진짜 뒤돌아보지 않고 나눠지자 이렇게 됩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에 폴란드는 나토에 아마 1997년인가요? 하여튼 그 언저리에 가입을 했을 텐데요. 이 폴란드는 그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짓눌렀던 러시아 및 소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위를 지키려면 든든한 동맹 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서방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방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는 것,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근대 이후로는 폴란드가 러시아의 어떤 압박을 받아왔지만 1939년이겠군요. 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폴란드는 그야말로 러시아에 대한 원한을 키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카틴 숲 대학살 사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나서 그 협약에 따라서 이 폴란드를 반분해서 나눠 가지는데요. 이 동쪽에 그러니까 폴란드 동쪽에 소련군이 진주를 하게 되는데 스탈린의 지시로 폴란드의 민족주의의 힘을 빼내야 됐다. 폴란드의 지식인 계층, 엘리트 계층을 없애야지. 그 다음에 폴란드를 우리가 손쉽게 통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폴란드 군 포로가 잡히는데 이 장교들은 대개는 다 엘리트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가 된 폴란드 장교들로 구성된 폴란드 엘리트들을 2만 명을 집단 학살합니다. 2만 명이요? 예, 소련의 비밀 경찰이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가져왔는지 또 헷갈리는데,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 카틴 숲에서 2만 명을 학살한 다음에 그 숲에 집단 안매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장소가 폴란드의 어떤 기념하는 장소로 성역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일 텐데요. 이 길을 따라서 카틴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카틴 숲입니까? 카틴 숲이라고 합니다. 카틴 숲에서 그 숲에서 2만 명의 폴란드인들이 소련의 비밀 경찰에게 집단 학살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집단 무덤이 발견된 다음에 소련의 소행이다라고 지목을 했는데 소련이 딱 잡아떼죠. 그리고 승전국이었고 폴란드를 실질적으로 위성국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이게 수면 밑으로 내내 냉전 동안 가라앉아 있다가요. 결국 고르바초프가 소련에서 집권을 하고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때 전향적인 자세로 인정을 합니다. 고르바초프 개혁 개방. 스탈린의 지시로 그다음에 소련의 비밀 경찰이 직접 학살을 자행해서 폴란드 엘리트 2만 명을 학살했다는 이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결국은 찾아내서 그것을 공개하고 고르바초프가 폴란드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국가 수반으로서 용서를 구하죠.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그럼 이제 러시아 시각에서 보면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치고 올라오는 건 우리는 못 받아주기 때문에 아까 보는 이제 동슬라브죠. 예, 예. 거기까지는 우리가 침략 뭐 그 사람들은 침략이라는 표현 안 쓰겠죠. 예. 네. 우리 여기까지는 뭐 무슨 작전이라고 표현하죠. 푸틴은. 네. 네, 특수 군사 작전. 네, 군사 작전이라고 하죠. 네. 음. 반면 폴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뭐 항상 대립해 왔고 서로 그다음에 이제 위성 국가라는 또 이런 수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옆에까지 왔으니 서방 국가들 향해서 이건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은 네. 자신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 명분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는 루스키 미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동슬라브인의 국가는 서로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 합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한 형제가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비에트 연방 해체가 되고 나서 네. 이 서슬라브인의 국가 그리고 남슬라브인의 국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옛날 유고슬라비아에 속했던 나라들 그리고 뭐 폴란드가 네.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옛날 네. 소련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동슬라브인의 동슬라브는, 국가는 네. 건드리지 말라. 이게 바로 루스키 미르라고 하는 개념을 했고요. 그래서 동슬라브인의 국가가 당연히 벨라루스였는데 벨라루스는 러시아랑 워낙 밀착 관계이기 때문에 네.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항상 그 친러시아 세력과 친서방 세력이 서로 그 충돌에 오거나 네. 서로 이제 팽팽히 맞서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균형이 깨져서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 이후로 친러시아 세력이 쭈그러들고 친서방 세력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서방 측,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동슬라브인의 형제 국가인데 이 동슬라브인의 형제 국가가 폴란드처럼 배신자가 돼서 서방에게 달라붙는다. 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나토 가입이거든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2022년에 전쟁이 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논리대로라면 음, 폴란드는 우리 집안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럼 러시아가 침공할 예. 또 지금까지도 예. 그런 걸 인정해 줬다면 예.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은 교수님 보시기엔 그렇게 명분도 없고 가능성도 낮다. 예.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네. 2025년 현재 그러니까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는 결국 공격을 했고 일부를 이제 자기 세력권에 편입했는데 폴란드까지 그런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네. 요건 또 정말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고요. 지켜봐야 될 것인데 항상 그렇지만 이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수백 년 동안 어떤 쌓여온 집단 심성이라든지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이라는 것은 폴란드인들의 뇌리 속에 분명히 남아 있고 그것은 예전에 어떤 러시아 지역의 통치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1939년, 1940년에 있었던 카틴 수비라고 하는 불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겠죠. 네.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이 2만 남아 있기 명이나 때문에 네. 러시아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심 이거를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간단하게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복잡미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1분으로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기회를 주시면 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복잡미묘한 관계를 네. 할 것이고요. 이게 이 국가끼리는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와 네. 우크라이나 현 정부 사이에는 서로 이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라고 하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의 감정은 복잡미묘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자들이 폴란드계 주민들을 10만 명, 15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거기가 또 복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시고 교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뭐 막연하지만 예. 10년 후에 저 러시아 남쪽에 그러니까 폴란드 있고 헝가리 있고 오른쪽으로 하면 우크라이나 있고 그죠? 예, 예. 바로 왼쪽으로 하면 이제 독일인데 예. 10년 후에 이쪽 지도 좀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지도 국경선은 바뀌지 않겠지만 네. 그 뭐랄까 대립 관계가 정말 10년, 20년 사이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네. 이 서유럽도
자체의 어떤 위기가 너무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외부의 어떤 공포를 이렇게 더 키우고 네.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상이 러시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러시아를 실제로 무서워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러시아라는 저 무시무시한 공포가 우리를 노리니 우리 안에 있는 위기라든지 갈등을 그렇겠군요. 해주자. 정치적으로. 예. 네. 네. 그런 것을 노리지 않나 싶습니다. 폴란드나 그쪽에 음. 정치인들은 또 그걸 노리겠군요. 지금 아시겠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사정이 안 좋은데 그 내부의 불만 세력을 밖으로 빼돌리는 방법이 러시아의 공포를 더 조장하고 네. 더 부풀리는 것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과 함께 최근에 저 폴란드에 날아온 그 드론 계기로 해서 러시아 폴란드 관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